다들 짐작은 하실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 대해 지금 편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외교적으로 러시아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이 지역의 독립을 일단 승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뭐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이고요. 게다가 지금까지 뭐 유엔 총회에서도 러시아에 대해서 결의를 할 때 반대했었던 5개 국가 중에서 하나였잖아요. 결국 북한이 선택했었던 전략적인 이익이라는 것이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 문제가 새롭게 나왔을 때는 반대급부로 이제 방어를 받으려는 그런 이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이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인정을 할 때 얻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이익이 크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아마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하기로 북한도 러시아처럼 앞으로 공세적으로 뭔가 한반도의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만약 도네츠크나 루안스크를 러시아 세력권으로 편입하는 시도를 한 것을 보고서 북한이 아마 예측을 하기로 국제법 위반을 하더라도 무력 사용을 통해서 현상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인정을 한 노력들이 아마 앞으로 만약에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례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한반도에서 뭐 현상 변경을 해도 이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려면 결국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초래된 이 좀 이상한 상황을 이상하지 않은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고려를 했을 건데, 하지만 한반도에서 이런 똑같은 상황을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크림반도나 뭐 동부 지역 여기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지역은 민족 자결권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뭐 획득할 수는 있지만 한반도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걸 앞으로 시도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유효성은 없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글쎄요, 이미 북한은 러시아 중심의 세력권에 속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친러로 편승한다는 시그널링을 아주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뭐 모르는 국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잃을 것도 없고, 외교적인 파장도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국제 제재를 지지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외교 관계를 봤을 때도 북한에 파견된 우크라이나 대사도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뭐 여러 가지 뭐 공간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관계도 정상적이지 않았었고, 그리고 한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으로서도 반대편에 서야지 선택지가 없어요. 그 최근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우크라이나와 함께 초청받으면서 지지를 행동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북한이 뭐 우크라이나와 관계 유지한다고 해서 뭐 얻을 것이 상당히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 단교를 함으로써 초래되는 비용 모두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단교를 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글쎄요, 과거처럼 우크라이나 여객기 수요가 큰 상황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항공이 뭐, 아노토크사 신형 여객기를 인수했던 건 그 당시에 관광산업에 막 열을 올리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에 게다가 교통운송에 대한 제재가 엄청나게 강화된 상황에서 뭐 항공기 운행 소요가 크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대안이 그렇다면 없는가? 그것도 아니죠. 우크라이나 이전에 북한 러시아가 생산했었던 비행기를 많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중에서 러시아 국영 항공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일루신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루트를 다시 러시아로 돌리면 돼요. 그러한 대안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앞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 글쎄요, 우크라이나로부터 지난 몇 년간의 수입품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13년이나 15년 항공기 제외하고는 거의 뭐 콩, 밀, 농산품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총 수출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안 돼요. 총 수입도 여전히 1%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교류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앞으로 뭐 불이익을 받을까? 이거는 조금 퀘션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북한이 특히 유령 회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여러 가지 전략 물질을 공수해 간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도 얼마든지 들여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국교가 단절된다. 그래서 뭐 못한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노동자 문제는 이게 해외 송출이 제재 위반이라서 문제가 되는 건데 위반을 했다고 해서 유엔이 강제할 건 없어요. 다만 미국이 양자 제재로 대응을 할 수는 있겠죠. 2020년에 러시아 기업 제재를 했던 것처럼. 근데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하면 미국 내에 있는 자금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미국 금융시장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만약 돈바스 지역 공화국에서 미국의 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동결할 자산이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랑만 거래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편법을 쓴다고 하면은 북한인들에게 노동자 비자가 아니라 학생 비자 이런 걸로 발급을 해서 우회를 분명히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제재들이 유엔 회원국에 적용이 돼요. 돈바스 지역 공화국은 국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따라서 유엔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이 아니니까 회원국에 대한 책임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글쎄요 그것을 강제하거나 뭐 금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 이익을 챙겨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대를 지금은 하고 있는데 저는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서부에서 시끄러운 이제 상황이 진행되는데 극동 지역에서 북한이 막 불안정 상황을 이렇게 막 만드는 것도 원치 않아서 너무 압박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걸 북한도 모를 리가 없고 그 한계를 알면서 적절한 선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하는 거라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미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종료가 되도록 국제 공조를 계속을 해야지 이 연대가 빨리 깨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북한을 불법을 저지른 러시아를 편드는 국가다라고 외교적으로 계속 압박하는데 현재 국제 정서를 이용을 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에 조금 외교적으로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